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남자이고 딸과 아내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저는 원래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재벌이라 할 수는 없어도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죠. 사장님, 이번에 선화그룹 회사 건물 청소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단 우리 업체 용역들 다 투입시키고 위생이랑 방역 중요한 회사니까 제일 높은 등급 살균 처리 장비들 빠짐없이 준비 잘해. 선입금은 몇 프로 정도 받으면 될까요? 규모가 이렇게 큰 거는 20% 정도 받는데 거기 김 실장 소개로 일 맡은 곳이니까 김 실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원래 시골 마을에서도 제일 가난한 집으로 손꼽혔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슬아의 형제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밑에 여동생은 어려서부터 병약해서 병원 신세 지는 날이 많았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중학교 때 뇌출혈로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가던 무렵부터 저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준석이가 공부를 해도 잘했을 녀석인데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를 만나 이 고생이구나. 미안하다, 준석아. 오빠, 나까지 툭하면 병원비 들게 만들어서 미안해. 두 사람은 맨날 왜 나만 보면 미안하다 소리야. 그 소리도 지겹다. 이제 그만해. 오빠, 오늘 아침에도 신문 돌리고 왔어? 참 엄마,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 가려고 해요. 서울에 따로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상경해서 어쩌려고. 어차피 제가 대학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서울 가서 빨리 뭐든 돈 벌 수 있는 일 시작하려고요. 네가 우리 집 장남인데 어떻게든 너는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엄마, 저 어차피 공부에 큰 적성도 없어요. 난 사업해서 돈 많이 벌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신문 배달이며 우유 배달, 동네에서 필요한 일꾼이 있으면 아무 때나 동원되어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 따위를 하며 저는 고향에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취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고요. 20살 언저리에 서울 올라와 갖은 고생을 하며 제가 겨우 시작하게 된 사업이 청소 용역업체였고 코로나 특수를 맞으며 저는 그 기간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준서가 이렇게 좋은 집을 다 지어주고 너무 고맙다. 오빠, 옛날엔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후졌는데 이젠 동네에서 제일 크고 멋진 집이 우리 집이네. 엄마, 집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마다 내가 준석이 너 같은 잘난 아들 둬서 이렇게 좋은 집에도 다 살아보는구나. 우리 아들 고맙다. 정말 장해. 저는 사업이 기반을 잡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고향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편하게 살도록 새로 큰 집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아내와 딸 역시 제가 돈을 잘 버는 덕분에 고생이나 부족함 모르고 잘 지내고 있었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실장님과 계속 연락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태국 출장 다녀오고 나서 회사로 복귀한 거 아니었어? 결제 서류와 회사 통장까지 전부 없어졌어요. 게다가 법인 계좌 조회해보니 지금 잔고가 죄다. 어떻게 된 일이야? 법인 계좌 관리는 김 실장 담당도 아니었잖아. 그게 사실은 저번 주에 회계감사 들어온다고 김 실장님께서 그 전에 한번 싹 검토하고 정리하신다고 계좌와 비번을 받아가셨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사장이 나한테 미리 보고를 했어야지. 김 실장이란 사람은 제가 청소 용역업체를 창업할 때 함께 사업을 시작한 제 입장에서는
회사의 개국공신과도 같은 동료였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믿었고 저의 이런 신뢰를 알고 있는 직원들이었기에 김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넘긴 직원들의 실수가 결국 회사의 파산을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김 실장은 법인 계좌의 모든 잔고를 인출하고 회사 명의로 다른 업체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음 해외로 도피해버린 상황이었죠. 인터폴의 수배에서 계속 찾겠지만 찾는다 해도 범죄 수익금을 모두 탕진해버렸을 경우엔 피해 복구에 솔직히 답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파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단 말씀이세요? 회사의 입지를 다지고 평판을 쌓는 데는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는데 망하는 건 정말이지 한순간이더군요. 저의 청춘과 모든 노력을 쏟아부은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딸까지 고향 시골 마을에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까지 차압이 들어온 거예요? 아빠, 제 방에 피아노하고 침대에까지 빨간 딱지가 붙어 있어요. 우리 집의 물건들 다 이제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집까지 이렇게 뺏겨버리면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여보? 날도 추워지는데 어디 나가 살아요? 여보, 세용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당신하고 세용이한테 가장이 되어서 면목이 없어. 고생스럽겠지만 한동안 강원도 할머니 댁에 내려가서 생활하고 있어야겠어. 당신은 회사도 이제 없고 이 집도 없는데 서울서 뭘 하시려고요? 뭐가 됐든 다시 시작해봐야지. 두 사람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다달이 붙여줄 테니까 당분간만 어머니 집에 내려가 있어. 두 사람은. 그렇게 딸아이와 아내를 고향 마을에 보내두고 서울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내듯 생활하고 있는 저였습니다. 배달 일을 하기엔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머리 염색을 안 해서 그렇지 몸은 건강하고 쌩쌩합니다. 요즘 와도 자영업 하다 망하고 배달 일 한다고 오시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가끔 연세 속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체력이 안 돼서 못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나이가 50 후반이 되다 보니 물류센터나 일용직 노동판에서는 건강과 체력을 염려해서 꺼리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어필하며 겨우 일을 받아 돈을 버는 형편이었죠. 젊은 시절 누구보다 갖은 고생을 하며 자수성가한 저이지만 그래도 사업체를 마련한 후에는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험한 일은 하지 않고 한동안 살아오다 고용주 밑에서 굽실거리며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서 반지하 원룸에 들어가면 우울한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라면과 소주 한 병이 저녁 식사가 되어버리기 일쑤였고 잠들기 전이면 매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잠들고 나서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처 해결하지 못한 빚독촉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 하루는 저모르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한날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번개탄 하나를 사서 왔습니다. 방 안의 창문을 모두 닫고 담배 한 대를 피운 뒤 번개탄에 불을 붙이려는데 마침 영상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아빠? 저 방금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 세영이는 저녁 먹었니? 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아빠는 저녁 드셨어요? 먹고 들어왔다. 아빠, 요즘 힘든 일 많이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세요. 아셨죠? 그래. 아빠는 걱정하지 마. 여보,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난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요즘 세영이가 여기서 뭐하고 지내는 줄 알아요? 뭐, 따로 시작한 거라도 있어? 학교 끝나고 나면 동네 어린아이들한테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어요. 자기 용돈은 지가 벌겠다면서요. 서울서 예고 다니던 여자애가 피아노 가르친다고 입소문 타서 세영이한테 배우는 애들이 꽤 돼요. 자기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녀석이. 그러지 말고 그럴 시간에 공부나 더 열심히 하라고 해. 저도 말은 여러 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세영이가 당신 닮아 고집이 엄청 세잖아. 그리고 동네 분교에 피아노 한 대가 있는데 레슨 핑계로 피아노 칠 수 있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딸은 원래 예중예고를 다니며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면 늘 상을 받아오곤 했고 재능이 많았는데 제 사업이 망하며 딸아이는 거의 피아노를 접은 상태였죠. 어떻게든 형편이 좀 나아지면 딸아이 피아노는 다시 시작하게 하고 싶었는데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딸아이가 시골서 어린애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하며 용돈을 번다는 말을 듣자 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꿈까지 접을 상황에 처한 딸아이도 그렇게 동네 조물애기들에게 피아노 가르치며 바둥거리는데 아빠인 제가 이런 한심한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갑자기 심한 자책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피우려던 번개탄을 당장 내다버렸어요. 낮에는 물류센터, 저녁에는 야간 대리기사, 또 비번인 날에는 일용직 노동 아르바이트.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딸아이와 아내를 생각해서 이를 악물고 버텨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뭐, 들어서 알겠지만 죽지 못해 버티는 형편이다. 어디 직장이라도 다녀요? 사업하던 사람이 어디 들어갈 직장이나 있겠니?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다 하며 지낸다. 내가 형이 꼭 그럴 줄 알고 좀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가 있는데 혹시 생각 있어요? 무슨 일인데? 내가 사업 때문에 알게 된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정원사 겸 운전기사를 구해요. 형이 옛날에 조경관리사 자격증도 있고 젊어서 그쪽 일 좀 했었잖아요. 형이 하면 잘할 것 같아서요. 월급도 웬만한 월급쟁이 부럽지 않게 준다더라고. 숙식도 제공되고 월급을 들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는 액수보다 훨씬 큰 금액이더군요. 저는 고민 없이 당장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의 집사라는 사람에게 간단한 면접을 거친 후에 저는 그 부잣집의 정원사 겸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제가 젊어서 조경 쪽 일을 좀 했었습니다. 관련 자격증도 있고 하다 보니 그 집의 정원 관리를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운전 역시 제 적성에 맞는 일이라 그 집에서 일하게 된 게 저에게는 플러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살던 반지하 원룸을 처분하고 그 댁에서 생활하게 되자 생활비도 훨씬 줄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아내와 딸에게 보내주는 생활비 외에는 악착같이 저축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참 마당 안에 소나무 한 그루를 가지치게 하고 있는데 아저씨, 날도 더운데 시원한 커피 한잔하고 일하시죠? 돌아보니 그 댁의 젊은 회장님이 나와서 정원을 둘러보고 있더군요. 해외 출장에서는 언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신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어젯밤 늦게 귀국했어요. 시차 적응이 안 되어서 이제야 일어났네요. 제가 일하는 부잣집은 집안 대대로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젊은 회장의 아버지가 몇 년 전 명을 달리한 이후 아들인 젊은 회장이 사업을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죠. 젊은 회장은 인품이 좋아서 나이가 어려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더운 날 소나무 가지치기를 한다고 손수 커피를 들고 와 쉬기를 권하는 회장님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목이 말랐는데.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아저씨는 정말로 제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복잡한 표정으로 제게 그런 질문을 하는 회장님을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회장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그렁하게 고이는 겁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저씨는 30년 전의 날 기억 못 하시나요? 그렇게 말하다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주인집 회장님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는 제 어머니입니다. 이 여자분은 회장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젊은 회장님이 내게 어머니 사진을 보여준 순간 그때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주인집 회장이 어머니라며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제 젊은 시절 첫사랑이었어요. 최자영. 오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기억 속에서 절대로 지워버릴 수 없었던 이름 석자가 불현듯 다시 떠오르더군요. 자영이가 회장님 어머니란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저씨 첫사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아저씨를 저와 어머니가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제가 아저씨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려고 했어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제 아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 옛날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나 절 키워주신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30년 전 그날이라면 회장님이 5살 배기 어린아이였을 때 그 무더웠던 여름날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 엄마는 그때 사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째 위암 투병을 하셨고 항암 치료도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서도 치료를 그만하자고 한 상황이었죠. 젊은 회장님의 말을 듣고 보니 어렴풋이 30년 전의 그날이 주마등처럼 기억 속에 되살아나더군요. 잘 지내나 얼굴이나 보려고 안부 인사차 들렀어. 당신도 나도 각자 가정 꾸리고 사는 마당에 이런 만남 솔직히 불편하군. 우리가 뭐 원수졌어? 하긴 당신 입장에선 우리가 원수진 사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자영아, 우리 지나간 얘기는 이제 서로 그만하자.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때 내 선택은 변함없어.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가... 미안할 것 없어. 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내 잘못이 왜 없어? 애초에 나만 아니었다면 오빠가 그 고생을 할 일이 없었을 텐데. 나 아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지키려고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저 여자아인 오빠 딸이야? 응, 내 딸이야. 1년 전에 결혼했어. 내 형편이 좋지 못해서 딸아이 낳고 같이 동거하다 결혼식은 최근에 올렸고. 와이프하고 행복해? 응, 행복하다. 자영이 너도 행복하지? 그럼 나도 잘 지내. 영재야, 여기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영재라고 합니다. 그래, 아주 똘똘하고 착하게 생겼구나. 오빠 잘 지내는 거 봤으니까 됐어. 나 간다. 그게 자영이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시절에 회장님을 만났지만 당연히 자영이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라 고백하는 회장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난 그때 분명 회장님 어머니가 당신 남편과의 사이에서 회장님을 낳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과 두 분 사이의 모든 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잘못을 대신해서 아저씨께서 감옥에 가셨던 일도요. 어머님은 당시 아저씨 형을 감해주기 위해서 합의금 마련을 위해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와 결혼하셨다 들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을 가졌단 사실을 나에게 숨겼단 말입니까? 네. 그 30년 전의 여름날요. 저희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날. 그날 어머니는 아저씨께 모든 사실을 고백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저씨께서 가정을 이루고 너무 잘 사시는 모습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하겠다는 마음을 접으셨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아저씨, 아니, 아버지, 이제라도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정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를 끌어안는 회장님. 아니, 아들이었습니다.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의 첫사랑, 자영이의 얼굴과 젊은 시절 저의 얼굴이 반반씩 섞여 있더군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자의 눈을 빼닮은 아들의 눈빛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회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쩐지 낯이 익다 했는데 설마 자영이의 아들일 줄은... 그리고 내 아들일 줄은... 아버지, 이제 그만 우세요. 저는 솔직히 더 일찍 아버지를 찾아가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아버지가 계신 동안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요. 아들에게 존댓말을 하는 아버지가 세상 천지 어디 있나요? 아버지, 제발 말 편하게 하세요. 네? 그렇게 말하며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회장님. 아니,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정말로 사랑하던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처음 서울로 상경해 살던 20대 초반 시절 결혼을 약속하고 옥탑방에서 함께 동거하던 여자가 그녀였죠. 그녀 자영이 역시도 시골에서 상경해 서울서 어렵게 생활하는 처지였어요. 오빠, 난 돈 좀 모이면 미용기술 배워서 미용실 열까 해. 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벌 거야. 우리 빨리 돈 벌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일남일녀 낳고 싶어. 너를 닮은 딸은 좋은데 에이, 날 닮은 아들은 별로다. 왜? 그런 말이 어딨어. 난 딸이든 아들이든 오빠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던 식당에서 자영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서울 시내의 규모가 큰 한정식집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녀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죠. 둘이 사귀게 된 후로 저는 그곳 식당은 그만두고 당시 고향 선배가 일하는 사업을 돕던 때였죠. 자영아, 식당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내가 월급도 많이 늘었는데 다음 달부턴 그만두고 미용기술 학원 다녀. 정말 그래도 돼? 그래, 너 하나 먹여 살릴 능력은 돼. 호의호식은 못하겠지만 너도 빨리 미용 자격증 따고 싶어 했잖아. 나야 고마운데 오빠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네가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 나처럼 가진 거 하나 없는 놈을 만나 고생하는 너한테 내가 늘 미안하지. 오빠는 꼭 성공할 거거든.
두고 봐. 오빠는 사업 잘 돼서 돈도 엄청 많이 벌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자신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잖아? 네가 날 믿어주니까 힘이 난다. 아 참, 이번 주 내로 식당 그만두겠다 말씀드려. 미루지 말고 다음 주엔 미용학원 등록하고. 자, 여기 학원비야. 오빠, 너무 고마워. 나 열심히 해서 미용사 자격증 한 번에 딸게. 저와 그녀는 없는 형편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 하나로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 저와 그녀가 그 슬픈 속설의 주인공이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별을 염두에 두기에 서로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절절했고 믿음 또한 절대적인 그녀와 나였으니까요. 오늘 식당 그만두는 날이지? 끝나는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갈게. 오후 3시쯤? 아마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나갈 것 같아. 알았어. 그 시간쯤에서 식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여자친구와 약속을 하고 전 시간이 되어서 한정식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자친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뭔가 중간에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사장님이 싫은 소리를 하시나 싶은 노심초사가 들더군요. 조금 더 기다리다 내가 들어가서 사정을 설명하는 걸 거들어야겠다 싶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식당 브레이크 타임이라 직원들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볼일 따위를 보러 가는 시간인데 그날따라 식당 안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가게 출입문을 보니까 내부 수리 중이란 간판이 걸려있더군요. 전 좀 이상한 예감을 느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 휴게실에도 가게 로비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아 저는 여자친구 이름을 부르며 주방 안으로 가보았습니다. 주방 입구에 도착했는데 안에서 뭔가 거칠게 실랑이 하는 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줘. 이거 놓으라고요. 저는 여자친구의 비명 섞인 고함을 듣고 문을 부수듯 발로 차서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방 안에서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하의도 거짓 내린 채 식당의 사장이 제 여자친구에게 험한 일을 벌이려 하고 있던 겁니다. 전 그 광경을 목격하고 거의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이성을 차릴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 사장이란 놈은 평소에 본인이 아버지 같은 존재에 운운하며 생색내듯 여자친구나 저에게 호의를 베풀던 사람이라 그 배신감과 환멸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니지, 이런 개만도 못한 놈을 봤나. 당장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아니지, 이 녀석이 여길 어떻게... 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 사장놈을 마구 때렸습니다. 뭔가 뒤에서 여자친구가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솔직히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군요. 겨우 정신을 차린 사장이 주방에 굴러다니던 집기를 들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리고 맞고 피하고 쫓아가 다시 때리고. 정말 개싸움보다 못한 난투극이 주방 안에서 벌어졌고 커다랗고 육중한 쇠냄비를 들고 저에게 달려들던 사장을 뒤에서 벌벌 떨며 지켜보던 여자친구가 주방 구석으로 밀쳤습니다. 무거운 쇠냄비를 들고 있던 사장은 그 반동의 냄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대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본인이 떨어뜨린 쇠냄비에 본인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떡하지? 사장이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뭐? 숨을 안 쉰다고? 보니까 바닥에 쓰러진 사장 머리에서
꽤나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쇠냄비에 머리를 부딪히며 부상을 크게 입은 것 같았어요. 심장에 귀를 대어보고 코끝에 손을 가져가 보았지만 미동 없는 사장은 숨을 쉬지 않는 게 분명하더군요. 그렇게 어이없게 명을 달리하고만 사장이었습니다. 자영아,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지금 이 상황은 너는 다 잘 모르는 일이야. 오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까딱 잘못하면 너 정말 큰일 난단 말이야. 어차피 사장하고 몸싸움한 건 나야. 내가 안고 갈 테니까 넌 얼른 몸부터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부터 해. 오빠, 무슨 생각하는 거야? 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장 나가서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공중전화 같은 데 가서 신고부터 해. 네가 험한 일 당했는데 남자친구하고 싸움 났다고. 얼른! 여자친구는 제가 시키는 대로 했고 얼마 후에 경찰과 구급차가 들이닥쳤습니다. 구급차는 제가 부른 탓에 도착을 했고 이미 명을 달리한 사장을 들것이 싣고 병원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더군요. 저는 그 길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진실만을 말해요. 알겠어요? 제가 진술한 거 모두 사실입니다. 여자친구는 본인 때문에 미안해서 자기가 밀친 거라고 하지만 다 사실이 아니에요. 여자친구에게 험한 짓 하는 사장에게 눈이 돌아 제가 이성을 잃고 과도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다 저런 사태가 발생한 거고요. 정말이에요? 몸싸움하다 밀쳤다는 게? 네, 맞습니다. 몸싸움하다 밀쳤고 그 바람에 그런 지경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민 것뿐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겁이 납니다. 전 그렇게 여자친구 대신 그 사장이 명을 달리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아니지, 준서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응? 법 없이도 살 우리 아들이 이런 일로 감옥에 갇히다니. 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들으신 그대로예요, 엄마. 저 불어 나쁜 짓 하려고 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때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멀쩡한 우리 아들이 이게 대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있나? 아이고.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고 지루한 재판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교도소에 있는데 여동생이 하루는 저를 면회왔더군요. 오빠한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오늘. 무슨 일인데? 오빠 변호사 만나봤는데 다행히 합의가 좀 되어서 오빠 형량이 여기서 더 늘진 않을 것 같아. 다행히 감형 가능한 눈치야. 다행이다. 수호가, 그런데 너 변호사비는 어떻게 마련했니? 엄마가 친척분들한테 여기저기서 돈을 융통했어. 오빠, 지금 돈이 문제야? 그래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잖니. 그리고 자영 언니 말이야. 자영이가 왜? 오빠 충격받을까봐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알게 될 거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이니? 빨리 말해. 자영 언니 다음 달에 결혼한대. 자영이가 결혼을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남자도 아니고 재력이 엄청난 사람이래. 언니가 새로 일하게 된 가게의 고객이었다는데 자기 회사도 있고 갚으라고
나이 차이는 많은데 돈 보고 시집가는 거겠지 뭐. 자영이가? 결혼을 한단 말이야? 자영이는 그런 여자 아니야. 오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현실을 직시해. 그러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그것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심하는 그런 여자 하나 때문에.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오빠 인생만 개차반됐잖아. 저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믿을 수가 없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냈습니다. 한동안 면회조차 오지 않던 그녀가 제가 출소하기 얼마 전에 제 얼굴을 보러 왔더군요. 오빠, 그동안 잘 지냈어? 결혼했다며? 소식은 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오빠는 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여기 교도소라도 듣는 귀들 말들 많다. 겨우 어렵게 봉합된 일인데 말 조심해. 오빠는 내가 오빠를 그렇게 배신했는데도 끝까지 내 걱정하는 거야? 그런데 넌 어떻게 내가 이런 방구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해? 내가 너한테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니?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자세한 사정은 지금 말 못하지만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너도 뻔하지 뭐. 네 남편 그렇게 돈이 많은 남자라면서? 오빠. 나 여기서 나가봤자 전과자 신세고 주판을 튕겨보니 왜? 답이 안 나오든? 그래. 무슨 말로 원망해도 좋아. 죽을 때까지 나를 저주해도 좋고. 그런데 오빠는 잘 살아야 해. 여기 나오면 행복하게 잘. 네가 그런 걱정 따위 안 해줘도 난 잘 살 거야. 사랑 따위 앞으로 믿지 않겠지만 너 말고도 인생에서 내가 챙기고 지켜야 할 게 나는 아주 많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복잡하고 답답한 얼굴로 눈물을 쏟는 그녀였습니다. 돈이 좋아서 현실의 벽 때문에 그녀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전 도무지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죠. 그렇다고 험한 말하며 그녀 인생에 죄를 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지고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커다란 과오가 생겼다 하더라도요. 부인할 수 없이 그녀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출소 후에 고향 선배의 사업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선배는 제가 처한 상황을 세세하게 다 아는 사람이었고 저의 전과 기록에 상관없이 계속 일을 주었던 거죠. 사실 제가 운영하던 청소 용역업체 역시 그 선배가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었죠. 준서가, 너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하고 살 거냐? 가진 거 없고 딸린 노모의 여동생에 저 같은 놈이 돈이나 벌지 뭐 하겠어요? 에휴, 너 아직도 자영인가 뭔가 하는 여자에 못 잊어서 그러냐? 저는 그 여자 이름하고 얼굴 빼고는 다 잊었습니다. 어이구, 독한 놈. 야, 그건 그렇고 내 사촌 여동생 한번 만나볼래? 이번 주말에 서울 온다는데 애가 참하고 괜찮다? 저는 선배의 소개로 선배의 사촌 여동생을 만나게 됐고 그 여동생이 바로 지금의 아내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낳고 저만의 사업도 시작해서 나름 잘 살다가 부하 직원의 배신으로 파산하고 고생고생하며 살던 저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첫사랑 그녀 자영이의 아들을 만나게 되다니. 거기다 그 아들이 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인 게 사실이었죠. 어머니께서 옛날에 아버지께서 감옥에 가셨을 즈음 제 임신 사실을 아셨다고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엄청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형량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이셨대요. 그럼 그때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사랑에도 없던 결혼을 했다는 거냐? 네. 어머니께선 그때 목돈이 필요해서 이 일 저 일 안 가리고 하셨는데 단골 고객 한 명이 어머니께 한눈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재력가셨고 어머니 처한 상황을 듣고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대요. 그분이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이댁 선대 회장님이시고요. 자영이는 그 옛날 저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팔려가듯 연상의 재벌남과 정략결혼 비슷한 걸 했던 겁니다. 자영씨가 제게 마음이 없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왜 저와 굳이 결혼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 뱃속엔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자라고 있는데. 제가 자영씨를 사랑하니까요. 전 자영씨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이 나이 때껏 여자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걸 다 걸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요. 제가 회장님과 결혼해 살다 저 필요한 것만 취하고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시려고요? 그래도 상관없어.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 후에도 당신이 떠난다는데 내가 어찌 잡겠어?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합의금에 그의 여동생 수술비까지 지원해 주셔서 솔직히 회장님은 제게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인 거 사실이에요. 내가 은인이면 자영씨도 내게 약간의 보답은 해야 하는 거 아니오? 평생 당신을 붙잡아 둔다는 억지는 부르지 않겠어. 감옥에 가 있다는 그 사람, 그 남자가 나올 때까지만 내 아내 노릇 해줘요. 그때 가서도 내가 아니면 당신이 떠나는 거 잡지 않겠어. 그렇게 선대 회장과 결혼한 자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출소하고 얼마 안 있어 저는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을 했던 거죠. 게다가 아무리 그런 계약 결혼 비슷한 걸 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회장의 곁을 떠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테죠. 여러 가지로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제 아들이 5살 되던 무렵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영이었던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남긴 일기장을 읽어봤는데 엄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를 키워준 선대 회장님은 그야말로 고마운 의무감에 곁을 떠날 수 없던 남편이었고 평생 마음에서 지우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당신 한 명뿐이었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사정이 있던 건 줄도 모르고 평생을, 이 한평생을 네 엄마를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자영아. 아버지, 그만 우세요. 아버지가 사정을 알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돌이켜보면 그저 두 분이 사랑하셨음에도 인연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아들은 오해를 멈추지 못하는 저를 꼭 끌어안아 주더군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아들의 체온에 제 마음은 더 아파왔습니다. 투병을 하면서까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사실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오해만 잔뜩 남긴 채 세상을 떠나야 했던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준 것 하나 없는 아들인데도 아들은 자신이 저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한 뒤로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영재야, 제발 이러지 마라. 난 생물학적으로 너의 아버지라는 거 말고 너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너에게, 또 너희 엄마를 생각하면 더욱더 난 이런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어. 아빠,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살아생전 엄마는 평생 아빠에 대한 마음의 빚이 크셨어요. 본인 대신 그런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셨던 것도 그렇고요. 저를 키워준 아버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빚은 마찬가지셨습니다. 영재야, 너와 네 엄마는 평생 동안 날 면목 없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들 같구나. 제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들아이는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사업이 파산해 빚에 허덕이던 저의 부채를 모두 해결해 주었고, 제가 비슷한 분야의 다른 사업을 시작하도록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빠, 여동생 세영이가 피아노 전공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서울서 예고를 다니다가 지금은 고향 마을서 학교를 다닌단다. 그럼 원래 하던 전공을 계속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학교도 옮겨버렸고 피아노란 게 원체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 분야라 솔직히 나나 집사람이나 고민이 크다. 듣자 하니 피아노를 못 치는 것도 아니고 대회에 나가면 상도 받고 재능이 있다면서요. 그렇긴 하다만 내가 남부럽지 않게 지원해줄 자신이 이제는 없어서 지금 시작한 사업이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아버지, 그런 이유신 거면 세영이 보고 다시 피아노를 시작하라고 하세요. 제가 여동생 한 명 공부시킬 능력은 되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너에게 그런 책임까지 지라고 하겠니? 아빠, 어찌 보면 아빠의 그 옛날 희생으로 엄마는 무사히 절 낳으셨고 또 선대 회장님과 결혼하셨어요. 엄마가 사랑으로 결혼한 건 아니셨지만 그래도 살아생전 두 분 보기 좋은 부부셨고요. 엄마나 제가 회장님으로부터 이런 혜택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건 아빠 희생 덕분이 커요, 솔직히. 세영이는 누가 뭐래도 자기 여동생이라면서 딸아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후원으로 딸아이는 꿈에 그리던 유학을 떠날 수 있었죠. 오빠, 정말 감사해요. 배다른 오빠가 제게 있다고 해서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제가 다시 피아노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다 오빠 덕분이에요. 너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라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그간 피아노를 못 쳐서 힘들지 않았니? 솔직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동네 분교에 있는 피아노로 꼬맹이들 레슨도 하고 연습도 간간히 하고 그랬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라도 손을 놓지 않은 건 정말 잘한 거다.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다시 시작하게 됐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지원해주신 거 아까운 생각 안 들도록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빠. 아들의 지원으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난 딸아이는 그곳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딸아이 소식을 듣고 저 역시 흐뭇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더군요. 아들의 도움으로 새로 시작한 사업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매출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보, 난 당신에게 그런 첫사랑의 사연이 숨겨져 있는 줄은 전혀 몰랐네. 왜? 듣고 나서 서운하고 화가 나던가? 뭐 솔직히 들어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내 인생에는 남자라곤 당신 하나였으니까. 미안해. 당신에게 숨기려고 해서 숨겼던 건 아니야. 나한테 사과할 일이 뭐 있나요? 그저 당신이나 그 여자나 너무 기구하게 인연이 얽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연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걸
난 미처 몰랐었어.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낳아 키웠다는 것도. 그 여자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당신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당신도 그렇고. 그런 얘기하는 당신 표정이 너무 온화해서 이상한데? 뭐 남편 첫사랑 얘기가 달가울 리 없지만 당신들 사연은 내가 그냥 화를 내거나 질투하기엔 너무 스케일이 크달까요? 게다가 당신 아들, 수렁에 빠진 우리 형편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데 너무 고마운 게 사실이고요. 자영이와 저는 이번 생에서 인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어야 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녀가 명을 달리하고 나서 전 그녀의 장례식장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알게 된 것도 그녀가 명을 달리하고 한참 후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최근에서야 그녀가 묻힌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묻자리는 그녀가 나고 자란 고향 마을의 양지 바른 언덕배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아들아이의 제안을 가까스로 뿌리치고 저는 혼자서 자영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생전 그녀는 아내문의 꽃을 참 많이도 좋아했습니다. 장미도 안개꽃도 아닌 좀 특이한 취향이었죠. 아내문의 꽃다발을 한 다발 예쁘게 포장해서 자영이의 묘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영아, 이제야 널 보러 와서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녀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묘비를 보니 저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나오더군요. 너무나 그립고 불러보고 싶은 이름인데 이제 저의 부름에 대답할 그녀는 세상에 없다는 게 실감나며 한동안 멈추지 않을 기세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난 예나 지금이나 항상 바보 같다. 네 표정을 보고 네 마음을 알아챌 수 있어야 했는데. 아니야, 오빠. 그땐 상황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나도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했어. 어디선가 그립기 짝이 없는 자영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자영아, 다음 생에는 우리 꼭 부부로 만나자. 부부로 만나서 너 닮은 아들, 딸 많이 낳고 절대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다음 생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그런 게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기다리면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을 다음 생에는 만날 수 있는 거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랄 같은 그런 믿음 하나만이 지금의 헤어날 길 없는 회한과 그리움에 유일한 위로가 되니까요. 여러분께도 그렇게 그리운 누군가가 있으신지요? 사무치는 마음만큼 다시 만날 날이 꼭 있을 거라는 희망과 믿음도 함께 가지셨으면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